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탱크나 장갑차, 야포가 중요해지는 전쟁으로 바뀌어진데, 이런 전쟁에 맞춰서 군사력과 무기체계 개발한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해외의 상황이나 국제정치적 질서가 대한민국의 무기개발이나 방위사업에 필요로 하게 돼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K방산의 수출 상품들은 재래식 무기, 기존의 전통적인 무기체계들을 수출하는 게 주력이었다면,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 무기들도 K방산의 수출 상품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민석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산 인프라 납기 속도에 있습니다. 전쟁이 급하게 터지고 아무도 의도하지 않는 전쟁이 터졌을 때 세계 각국들은 급하게 전력을 증강한 걸 찾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전의 무기들은 워낙 이제 생산 속도가 느리고 복잡한 제품들이라서 납기 속도가 아무래도 느린 점이 있는데,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빠른 납기 속도를 장점으로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 큰 방산 수출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유지보수 서비스입니다. 자동차를 사신 분들도 대부분 다 이제 AS 센터가 얼마나 가까이 있고 잘 성실하게 정비해 주는가,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에 사용된 무기가 제대로 된 작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전쟁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우리가 판매한 무기에 대한 확실한 사후 지원 서비스, 또한 빠른 수리 같은 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게 수익 국가들한테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대량 배치 및 운용 노하우입니다. 가령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우리가 1500대 이상, K2 전차 같은 경우는 300대 이상 이렇게 대량으로 배치하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팔 때 이 물건 무기체계의 특성이 어떤 것이고 어떤 운용 노하우가 필요한지 사용자한테 교육도 잘 시켜주는 게 정평이 났기 때문에 지금의 K방산의 성장이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사실 수출에 그다지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가령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방위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내수 시장에 대한 무기 공급과 생산이 우선이라서 해외 시장에 공급할 여력이 없었던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아무래도 안보 위협이 많고 북한과의 국지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협이 있을 때 해외 무기 수출을 하면 그 수출에 대한 생산 속도가 느려지거나 공급을 잘할 수 없게 되어서 이게 불안정한 감이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국산 무기체계는 북한이 주적으로 설정되다 보니까 북한의 특수한 전력에 맞춰가지고 무기 성능 개량이라든가 개발을 해야 돼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는 좀 맞지 않는 특수한 단점들, 특수한 특징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 와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이런 특성들은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장점, 그러니까 세용지발의 상황이 됐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대량 생산이 북한과의 전쟁이 항상 준비하니까 대량 생산, 대량 배치가 필요했고, 우리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생산 설비라든가 공급망이 확실히 약해져 있었는데, 우리만 이제 이런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다 보니까 강력한 공급망을 갖출 수 있었던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 국지전이나 분쟁 상황이 됐을 때 수입국이 빠른 도입을 요구하면 한국군이 지금 현재 무기를 생산 중이고 공급 중이기 때문에 한국군 물량을 일부 돌려서 해외 수출국에 우선적으로 수출하면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납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쟁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전쟁으로는 크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즉 테러와의 전쟁 등이 있었는데, 테러와의 전쟁 등은 비정규 전쟁이 특징으로 저항 세력이나 게릴라들을 정규군이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이런 데 중점이 맞춰졌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탱크나 장갑차, 야포가 중요해지는 전쟁으로 바뀌어진데, 이런 전쟁에 맞춰서 군사력과 무기체계 개발한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해외의 상황이나 국제정치적 질서가 대한민국의 무기개발이나 방위사업에 필요로 하게 돼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모습을 크게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방위산업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의 방위사업들은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조기된 단종된 무기들이 많고, 기존 무기의 성능 개량을 수행하지 새로 신규 생산하는 능력은 크게 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 역량이 크게 떨어진 걸 확인한 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물자 중에 대부분은 동유럽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구소련제 재래식 무기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을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때 그냥 공급한 것이 아니고,
EU 차원에서 이게 대체 무기를 주겠다고 약속과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동유럽 쪽에서 대량의 재래식 무기 신규 소요가 나와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도전할 수 있게 된 기회의 창을 열어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본토라든가 각종 이제 핵심 표정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공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다시 중요해지고, 이때 우리가 방위 사업 중에 핵심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천궁 대공 미사일 등 이제 미사일 방어 관련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우리 방위 사업을 바꾸게 된 계기라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제 하마스와 같은 저항세력들이 기습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군의 초기에 많은 타격을 줬고, 이 기습 공격을 어떻게 막는가가 전 세계 안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습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드론을 막는 안티 드론 시스템, 경계 시스템들의 수요가 증가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방위 사업도 발맞춰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이 지금 이란과도 확전돼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몇 차례 진행한 바 있는데, 세계 최초로 수백 발의 탄도 미사일들이 동시에 발사되고 이걸 요격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여지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효용성이 다시금 인증되었고, 이 때문에 중동 지방에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그 욕구나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아랍 주변 국가들의 관계가 악화된 반면에 아랍 국가들은 아랍 국가들은 군사력 증강을 하고 싶은 수요가 높아졌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과 폭격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그 사이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국가들도 이런 대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 증강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런 아랍 국가들 간의 외교 관계는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신에 새로운 방산 수출 파트너 혹은 이제 새로운 방산 파트너로 이제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방산의 수출 상품들은 재래식 무기, 즉 전차나 장갑차 혹은 뭐 비행기와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무기 체계들을 수출하는 게 주력이었다면,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 무기들도 K방산의 수출 상품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있는 청광 레이저 대공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청광 레이저 대공 무기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레이저 대공 무기로, 다른 국가들도 레이저 무기들을 개발했으나 실전 배치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한국은 지난해 말 최초로 실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해외 수출도 상당히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HD 현대중공이 만든 수출형 잠수함 HD-1500을 한번 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수출형 잠수함 시장에서는 지금 장보고 3라고 하는 3,000톤급 잠수함들이 캐나다나 폴란드 사업 등에서 제한되고 있으나, 이런 3,000톤급 잠수함들은 가격이 다소 비싸요. 재래식 잠수함 치고는 가격이 좀 높은 편이라서 많은 국가가 이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수출형 1,500톤 잠수함을 만들면서 기존의 장보고 3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서 동남아, 남미와 같은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잠수함 수출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이것도 성과가 기대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이 만든 셰르파 무인 지상 로봇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현재 이제 셰르파 로봇의 경우에는 한국 육군도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병력 이동이나 물자 수송뿐만 아니라 이 셰르파 로봇에다가 알테어라고 하는 LIG 넥슨에서 만든 안티 드론 미사일을 결합해서 무인 방공체계, 즉 로봇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드론이 오면 접근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방공체계 같은 것도 수출이 좀 기대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차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수십 년간 인류는 전차가 무용용, 그러니까 전차를 막거나 대신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으니까 전차가 필요 없다는 논리, 그리고 전차가 계속 필요하다는 논리가 충돌하는 것이 현대전 혹은 과거의 전쟁들의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2차 세계대전 후부터 전차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한국 전쟁 때는 이미 많이들 역사 교과서라든가 방송을 통해 들었겠지만, 북한군이 가진 100여 대의 T-34 탱크로 인해 가지고 한국군이 수차례 며칠 만에 이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난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전차에 대해서 산악 지형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다. 그래서 평야 지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는 전차의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식이 있어서 한국군은 전차를 가지지 못했고 미국도 지원을 안 했는데, 사실은 북한이 전차를 내세워서 기갑
부대를 내세워서 밀고 내려온 거를 일반 보병 부대가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로도 한반도에서 전차의 중요성은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월남전 때는 전차가 별로 활약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반대로 이제 전차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전차가 쓰지 못한 전장에서 미국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차나 기갑 부대들을 밀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미국은 헬리콥터라든가 항공 전역, 그러니까 폭격기라든가 공격, 미사일 공격, 폭탄 공격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베트남의 이제 베트남 군대에서 제대로 된 제압이라든가 점령이 힘들어져서 결국엔 전쟁이 패배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 후 이라크전, 그러니까 1차, 2차 이라크 전쟁에서는 전차는 불과 수십 시간 정도의 사용 시간, 그러니까 이 전체 공격 기간 중 대부분 공습에 투입되었고, 전차가 사용된 거는 2, 3일 정도밖에 없지만 그 2, 3일이 아주 결정적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사막을 폭풍 작전이라고 하는 1차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는 정밀 유도북이나 대규모 항공 폭격으로 이라크군을 막비시킨 다음 대량의 전차 부대가 이라크 영내로 밀고 들어가서 마지막 전투를 장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이라크 전쟁과 달리 전차의 기동, 그러니까 막 열심히 치고 돌아서 몇백 킬로 달리고 이제 내달리는 이런 것보다는 경비나 방어, 즉 이미 점령한 지역에서 이제 탈레반 무장 세력이라든가 게릴라 세력들을 기습 공격을 막는 용도를 많이 사용되는데, 전차는 아무래도 방어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보병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반격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기동성보다는 방어력 향상이 이제 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은 최근 50년간의 전쟁 중에 전차가 가장 많이 손실된 전쟁이기 때문에 양측의 전차 파괴 대수를 보면 거의 10,000대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차 무용론, 이렇게 많이 파괴되니까 전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지만, 실제 전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투에서 전차의 역할이 아직도 매우 중요했고, 매우 중요한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전차를 공격 작전의 주역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사일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더라도 이런 공격 작전에서의 전차의 효용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량 투입이 되고, 그 때문에 투입도 많이 되지만 희생도 많았다는 게 지금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란드 수출 외에도 터키의 기술 수출이 돼가지고, 기술 수출이라는 것은 완제품을 수출하지 않지만 전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성품과 장비, 그러니까 파워팩, 포, 전자장비, 유기압 현수 장비 등을 수출한 계약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폴란드 전차는 이제 1차, 2차 계약들이 곧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폴란드 이외에도 유럽권에서는 루마니아 같이, 슬로베키아 같이 동유럽 국가들에서 K2 전차가 이제 수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중동 지방에서는 터키 알타이 전차 기술 수출 외에도 최근에 중동 아랍 국가들이 K2 전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연속해서 대한민국 육군이 UAE랑 카타르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사막 지역에서 K2 전차가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사막 지역의 전차정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우리가 합동훈련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통한 중동 수출도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2 전차는 아니지만 K2 전차보다 약간 작고 가벼운 경전차도 지금 개발 중이고, 요에 대한 수출 전망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브라질이라든가 콜롬비아 등에서는 하나 에어로가 만들고 있는 이제 K21 MRF라 부르는 경전차 같은 게 수출될 가능성이 좀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전차보다 작고 가볍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이 저렴한 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인 전차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즉 한국의 상황이 세계적인 상황과 유사해지면서 우리만의 고유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K9 자주포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한국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K9 자주포는 일단 어떤 개념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개발될 때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도 비슷한 자주포가 있었지만 미국산 자주포는 성능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럽 수준의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를 개발하겠다. 왜냐하면 북한은 수백 대의 장사정포, 즉 사거리가 40km가 넘는 장거리 대포들을 휴전선 인근에 배치해서 우리 수도 서울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포병 화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K9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장사정포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 K9도 자연스럽게 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초기 400대로 예정된 K9의 생산 수량이 1,500대 이상 늘어나서 한국군은 현재 현장 사단의 거의 모든 견인포들을 자주포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량이 많다 보니까 가성비가 확보되고 공급망이 안정돼 있어요. 수입 국가 입장에서는 한국 육군이 이미 1,000대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K9 자주포를 수입했을 때 뭐 부품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수리가 어려워지거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된 게 크게 장점이 된 것이죠. 또한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전에서 K9이 활약한 것도 K9 수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해병대 장병들은 북한의 기습 공격에도 불구하고 K9 자주포를 사용해가지고 열심히 대응 사격을 했고, 불타는 진지안에서 K9에 타는 모습이, K9으로 사격을 한 모습이 전 세계 언론의 그 일면을 장식했어요. 이 이후로 K9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높아졌는데, 이제 K9 제작사인 하나 에어로에 따르면 K9의 그 홍보나 이 마케팅을 할 때 해병대 출신 분들을 항상 모시고 온 다음에 해외 수출할 때 연평도 포격전 이야기를 꼭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다음 부분으로 살펴본 게 K9의 경쟁자랑 우리 K9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좀 중요한 대목인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영국, 미국 같이 원래 포병 선진국들의 자주포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업에 밀려가지고 사실상 퇴출되거나 생산이 중단되어서 수출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K9 자주포의 가장 큰 경쟁자는 독일의 PZH-2000 자주포라 할 수 있는데, PZH-2000 자주포는 우리 자주포랑 발사 속도는 좀 더 빠르고 방어력이 좋지만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K9 자주포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이 K9이 가성비가 많이 있어가지고 수출에서 우위를 점했고, 마지막으로 K9보다 저렴한 자주포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SH-1이라든가 스웨덴 아처 같이 차륜형 자주포, 즉 무한궤도를 쓰는 탱크같이 생긴 자주포가 아니라 트럭에다가 대포를 올린 것 같은 자주포들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K9과 경쟁을 했는데, 이런 차륜형 자주포들의 경우에는 발사 속도도 느리고 발사를 할 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밖에 야외에 노출된 상태에서 탄을 장전하고 발사하기 때문에 적의 대포병 사격, 즉 우리나라 포병을 공격하는데 대응 사격을 받게 되면 아주 취약해지기 때문에 방어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K9을 선호하는 국가가 늘어나서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 자리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와 방위사업 측의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K9 자주포는 수출이 시작된 게 아주 오래전부터였는데, 처음부터 기술 이전을 염두한 부품 수출, 이게 터키에서 이루어졌고, 이 외에도 이집트, 인도 등에서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가장 최근에 호주의 AS9 자주포 수출에서는 호주에 공장을 지은 것은 물론 호주 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호주 버전 K9을 우리가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현지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생산 공장을 지어주기 때문에 현지화 전략이 아주 잘 통하는 무기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종목 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 QR코드 찍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무료로 참여하세요.